물론입니다. 아래는 당신이 제공한 전체 영어 스크립트를 한국의 유튜브 내레이션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버전입니다. 문장은 부드럽고 느린 호흡으로 익히도록 다듬있으며 서울 표준어 기준의 차분하고 편안한 어조로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익숙한 세계의 경계를 넘어 행성들의 궤도를 지나고 별들이 고요히 흘러가는 공간을 지나 우주의 시간 그 자체 속으로 여행합니다. 잠에 드는 동안 어둠을 가로지르는 빛을 떠올려 보세요. 산이나 바다보다 오래된 고대의 광자들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닿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우주 여행은 로켓이나 기계의 여정이 아니라 인식의 예정입니다. 거리와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에서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빛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이죠. 이제 숨을 천천히 고르고 마음을 멀리 띄워보세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 공간과 시간이 침묵 속으로 늘어지는 그곳으로 별빛의 미세한 깜박임 하나하나가 과거로부터 날아오는 메시지임을 느끼며 지금 이곳에서 조용히 머무릅니다. 고요한 시작 우주의 초기, 아무 소리 없는 깊은 침묵 속에서 빛은 첫 번째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건너 인간의 눈 뒤편에 도달한 오래된 정보의 흐름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거리들을 측정하고 여전히 우주를 가로질러 울리는 희미한 배경 복사를 지도화하며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관측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는 시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탐구의 시작은 1965년 미국 뉴저지주 홀름델에서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라디오 안테나를 통해 끊임없는 잡음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 빅뱅의 열적 메아리였습니다. 200725 켈빈의 균일한 마이크로파 복사, 이후 1989년의 코비, 2001년의 WMAP, 2009년의 플랑크 위성이 이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죠. 온도의 차이는 10만 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우주가 한때 균일하고 밀도 높은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밝기 차이의 미세한 흔적은 구조의 씨앗을 의미했습니다. 그 작은 불균형이 훗날 은하의 형태로 자라났습니다. 편광과 주파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주의 팽창은 약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균일한 그 자체가 증거가 되었죠.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결과로서 시간의 느린 전개가 빛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관측소는 지금까지 가장 정밀한 전천, 큐안티엔,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WMAP는 10년간의 연속 관측으로 그 정확도를 검증했습니다. 남극과 칠레의 지상기지도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며 대기 간섭을 제거했습니다. 정확도는 섭씨 1000분의 1도 이하,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데이터 검증을,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통계적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 아카이브에 등록되어 검토되었고 이론 모델과 비교되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평평하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기원의 기록입니다.
관측된 빛은 우리가 아는 의미의 빛이 아니라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순간의 잔향입니다. 그 신호 속에는 우주가 식으며 광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정한 균일한 속에 조용한 깨달음이 있죠. 시간은 온도를 통해 연구될 수 있고 공간은 기억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것. 각 광자는 거의 140억 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충돌에 방해받지 않고 거의 변형되지 않은 채 하나하나 측정 가능한 입자들이 검출기에 도착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세어나갑니다. 그 신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죠. 모든 소음 아래에 깔린 가장 오래된 속삭임, 우리가 받은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초당 메가파섹당 약 70km, 우리가 허블 상수라 부르는 값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초신성, 변광성, 중력 렌즈 관측을 통해 세밀히 검증되었습니다. 확장은 무작위적지도 간헐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이고 일정한 과정이었죠. 빅뱅 이후 처음 수십만 년 동안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광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전제에 의해 계속 산란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8만 년이 지난 뒤 온도가 3000 켈빈 이하로 떨어지자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수소가 형성되었습니다. 빛은 그제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재결합 리컴비네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늘어나 가시광선은 마이크로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냉각된 플라즈마의 이론적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죠. 케임브리지의 카블리 천문연구소는 이 복사의 미세한 변동을 분석해 우주의 기하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굽어 있었다면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의 분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완벽한 평면. 오차는 1% 이내였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관측 가능한 영역을 훨씬 넘어 어쩌면 무한히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 이는 빛이 이동한 거리뿐 아니라 그 사이 공간이 팽창한 정도를 포함한 값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우주는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과거의 우주입니다. 시간이 켜켜이 쌓인 하나의 기록이죠.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 적색 편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의 정밀 관측까지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 속에서도 질서가 형성됩니다. 별이 태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흩어진 물질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순환 속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빛은 여전히 여행 중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눈 역시 오래된 별들의 잔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기록이자 존재의 증거.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별빛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최초의 구조들 우주의 첫 번째 별들이 불을 밝힐 때 그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식어가는 가스의 배경 속에서 빅뱅 이후 약 2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이른바 우주 새벽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수소 구름은 중력에 이끌려 응축되었고 그 붕괴 속에서 다시 빛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최초의 별들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수명이 짧으며 가장 단순한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별들. 그들은 강렬하게 타오르며 첫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내고 젊은 우주를 덮고 있던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저고해선 관측을 통해 이 오래된 개의 희미한 흔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인류의 시야를 더 깊은 과거로 확장시키며 우주의 첫 가시적 구조를 드러냅니다. 2023년에 공개된 관측 결과에는 적색편이 13을 넘는 은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그 빛이 빅뱅 이후 3억 3천만 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출발했음을 뜻합니다. 그 이미지 속에서 천문학자들은 수천 광년에 불과한 작은 별 무리를 확인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은 구성 성분이 거의 수소와 헬륨이며 리튬보다 무거운 원소는 미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3형별, 최초 세대의 별들로 10만 켈빈을 넘는 온도에서 수소를 태우며 빛을 냈습니다.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연구소와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수치 시뮬레이션은 이 시기를 정밀하게 재현했습니다. 평균보다 밀도가 약간 높은 곳에 중력의 우물이 만들어졌고, 이는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가 예측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지역은 붕괴하고 점화되며 주변 수소를 재이온화시키는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불투명했던 우주를 다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망원경 자료와 수치 모델을 교차 검증한 연구팀들은 어둠에서 구조로의 전환을 추적했습니다. 초기 관측에서 하나의 점처럼 보이던 은하는 더 정밀한 이미지에서 수십억 개의 별이 모인 소용돌이로 분해되었습니다. 그 배열은 중력 렌즈로 유추한 암흑물질 필라멘트와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우연이 아니라 방대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작동한 물리 법칙의 결과였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나사, ESA, CSA가 공동 운영하며 팽창으로 적외선 영역으로 늘어난 빛을 포착합니다. 유럽 남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은 적응 광학으로 지상 확인을 제공해 후보 은하가 데이터 처리의 산물이 아님을 검증합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수소선 변이를 측정해 거리와 나이를 산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카블리 우주학 연구소는 희미한 광원에서 우주선과 센서 노이즈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는 원시 자료를 공개 저장소에 보관해 독립 검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궤도 관측, 지상 보정, 계산 모델, 공개 데이터가 서로 맞물려 세대와 대륙을 넘어선 검증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록은 화학적이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최초의 별이 생을 마칠 때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주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확산이 이후의 별과 행성, 생명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피 속의 철, 뼈 속의 칼슘, 세포 속의 탄소, 모두 오래된 별의 중심에서 형성되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흩어졌습니다. 이 핵합성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우주를 점점 더 풍부한 원소로 채워갔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서 함께 태어났습니다. 수소가스가 안쪽으로 낙하하며 압축열로 가열되고 마침내 핵융합 온도에 이릅니다. 수소는 헬륨으로 변하며 빛과 열을 방출하고 이 압력이 중력의 끌림을 균형시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별은 크기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며 타올랐습니다.
태양 질량의 50배를 넘는 거대 별은 몇백만 년 만에 생을 마칩니다. 중심에서 수소, 헬륨, 탄소, 넌, 산소, 규소가 차례로 연소하고 철이 축적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어 급격히 붕괴합니다. 외층은 반동으로 폭발해 초신성을 일으키고 잠시 은하 전체보다 밝아집니다. 이 폭발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백금, 우라늄 등이 급격한 중성자 포획으로 생성됩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물질을 초속 수천 킬로미터로 밀어내어 주변 가스를 금속으로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 가스는 식고 다시 붕괴하며 새로운 별을 만들고 각 세대는 조금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품습니다.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된 태양은 이러한 장구한 재활용의 산물인 3세대 별입니다. 최초의 별에서 구조화된 은하로 이행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성단들은 합쳐져 더 큰 체계를 이루었고 암흑물질 필라멘트를 따라 가스가 흘러들어가 밀집된 결절에서 별이 태어났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이 결절은 중력에 묶인 수십억 개의 별을 담은 은하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부터 운용된 허블 우주망원경은 최초의 딥필드 이미지를 통해 먼 은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텅 빈 듯한 영역을 오래 노출해 촬영하자 수천 개의 희미한 은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불규칙하고 소란스러웠고 어떤 것은 나선 팔과 중심 용기를 갖춘 질서를 드러났습니다. 이미지는 은하가 진화함을 말해줍니다. 젊은 은하는 성간 가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별이 태어나는 덩어리진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중력 상호작용이 불규칙함을 누그러뜨리고 별들은 회전 원반에 자리 잡습니다. 가스는 중심으로 흘러들어가 초대 질량 블랙홀을 성장시키고 그 활동은 은하 전역의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대부분의 큰 은하 중심에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의 별들은 초속 수천 킬로미터로 움직이며 이는 작은 영역에 거대한 질량체가 있음을 뜻합니다. 관측 결과 태양 질량 약 400만 배의 블랙홀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했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가스 흡수와 블랙홀 병합이 주요 경로로 보이며 초기 우주에서는 거대 가스 구름이 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붕괴해 블랙홀이 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빅뱅 후 10억 년이 되기 전에 고적색 편이 퀘이사 관측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합니다. 퀘이사는 은하보다 밝은 방출을 보이며 중심 블랙홀 근처에 아주 작은 영역에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떨어지며 수백만 도로 가열되어 전자기 스펙트럼 전역에서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수십억 광년을 건너오며 경로 중간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스펙트럼에 남깁니다. 먼 퀘이서에서 온 빛은 수소 구름을 지날 때 특정 파장을 흡수당해 어두운 선을 남깁니다. 이 흡수선을 분석하면 수십억 년에 걸친 가스의 분포, 밀도, 온도, 조성을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초기의 매끈한 물질 분포가 오늘의 거대 구조로 성장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대규모 모습은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은하들은 암흑물질의 가느다란 실을 따라 줄지어 있고 실들이 만나는 지점의 벽과 결절이 그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가 있습니다. 중력은 미세한 밀도 차이를 증폭시켜 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더 밀집한 곳은 더 많이 끌어당기고 덜 밀집한 곳은 더 비어갑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쌓이며 그물 같은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 렌즈로 그 분포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 은하의 빛이 거대 질량체 근처를 지날 때 굴절되어 여러 상이나 휘어진 호로 나타납니다. 왜곡의 정도는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을 합한 총질량을 알려줍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 관측은 은하와 은하단 주위의 암흑물질 헤일로를 지도화했습니다. 헤일로는 보이는 별의 영역을 훨씬 넘어 구형 또는 타원형의 거대한 외곽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가스와 별은 보이지 않는 질량의 끌림에 묶여 공전합니다. 암흑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는 대체로 5대1 정도로 작은 은하에서 거대 은하단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값을 보입니다. 암흑물질이 중력의 틀을 제공하면 보통 물질은 그 틀 안에서 쉽고 모여 별이 됩니다. 초신성, 항성풍, 강한 복사 같은 피드백은 가스를 두고 밀어내어 별 형성 속도를 조절합니다. 피드백이 없다면 은하는 너무 빨리 가스를 소모해 관측과 맞지 않는 거대한 별 집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피드백은 냉각과 붕괴, 에너지 주입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해 은하 크기에 따른 서로 다른 별 형성률을 설명합니다. 파장대별 관측은 은하의 진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시는 별을, 저고에서는 먼지에 가려진 탄생지를, 전파는 차가운 가스와 자기장을, X선은 뜨거운 가스와 활동적인 블랙홀을 드러냅니다. 이 자료들을 결합해 천문학자들은 개별 은하의 형성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은하수는 지름 약 10만 광년의 나선 은하로 2천억에서 4천억 개 사이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태양은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곳을 약 2억 3천만 년의 한 바퀴 돌며 비교적 원형 궤도를 그립니다. 이는 은하수가 대체로 평온한 역사를 지녔음을 말해줍니다. 일부 별의 타원 궤도는 오래전 작은 은하가 흡수된 흔적입니다. 가까운 대형 이웃인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초당 110km의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옵니다. 약 40억 년 뒤 두 은하는 만나 합쳐질 것입니다. 별끼리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스 구름이 부딪히며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나고 두 중심의 블랙홀은 결국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이 됩니다. 이러한 병합은 흔합니다. 많은 은하가 왜곡된 모양,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조석골이 불규칙한 별 형성 같은 상흔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합 시뮬레이션은 관측과 잘 맞아 상호작용이 은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큰 은하는 작은 은하를 흡수하며 자랍니다. 이를 위계적 집합이라 부릅니다. 은하단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중력으로 묶인 가장 큰 결합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코마 은하단은 3억 2천만 광년 거리에 있으며 1000개가 넘는 은하를 품고 있습니다. 은하 사이 공간은 중력, 압축과 상호작용으로 수천만 도까지 가열된 뜨거운 가스로 채워져 X선으로 관측됩니다. 질량은 암흑물질이 지배적이며 보통 물질은 가스와 별로 나뉩니다. 중력 렌즈 지도는 보이는 은하를 둘러싼 확장된 암흑 헤일로를 확인해 줍니다. 그보다 더 큰 규모에서는 최운하단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은 약 5억 2천만 광년에 걸쳐 있으며 여러 은하단이 필라멘트로 연결된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이 영역에서 은하들은 주변 물질의 집단적인 중력에 이끌려 중심부로 흐르며 그 흐름이 라니아케아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최은하단을 넘어서는 규모에서는 우주가 다시 균일해집니다. 물질의 분포가 평균화되고 팽창이 중력을 압도합니다. 대략 10억 광년 이상의 규모에서 개별 구조는 통계적 분포로 희미해지고 우주는 등방적이고 동질적인 모습,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모습을 띱니다. 이러한 균일성을 우주론적 원리를 지지하며 여러 파장대의 관측이 이를 확인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은하 구조로 이어지는 이 긴 여정은 중력과 시간이 이끈 변화의 기록입니다. 거의 균일했던 플라즈마는 식고 응축되어 별과 은하단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앞선 결과 위에 쌓이면 수십억 년에 걸쳐 일관된 물리 법칙을 따랐습니다. 우주는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균일함에서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가장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각 광자는 우주의 과거를 담은 작은 데이터 조각입니다. 충분히 많은 광자를 모으면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은하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하들은 더 작고 더 젊으며 형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별 형성률은 오늘보다 높았고 신선한 가스가 풍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스는 점차 소모되고 별의 형성은 느려졌습니다. 은하는 나이를 먹으며 젊은 푸른 별에서 오래된 붉은 별이 우세해졌습니다. 우주는 별이 가장 활발히 태어나던 시대를 지나 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날에도 별은 태어나지만 약 100억 년 전의 속도에 견주면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우주는 조금씩 더 나이 들어가며 더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별을 밝힌 그 물리 과정들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가스 구름은 붕괴해 별을 만들고 초신성은 성간 물질을 풍부하게 하며 블랙홀은 물질을 끌어모읍니다. 은하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때로는 합쳐집니다. 규모와 빈도는 달라졌지만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 과거와 현재는 끊어지지 않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오랜 시간 속에서 물질은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거듭하며 변해왔습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로, 탄소가 더 무거운 원소로 차례대로 융합됩니다. 각 융합은 에너지를 내어 별이 중력 붕괴에 맞서도록 지탱해 줍니다. 융합이 멈추면 별은 생을 마칩니다. 어떤 별은 조용히, 어떤 별은 폭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가공된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수십억 년 동안 되풀이한 이 순환이 주기율표를 하나의 원소씩 채워왔습니다. 가장 처음의 원자는 빅뱅 직후 몇 분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때의 우주는 핵반응이 자유롭게 일어날 만큼 뜨거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결합해 중수소, 헬륨, 산암, 헬륨-4, 그리고 소량의 리튬-7을 만들었습니다. 우주가 식어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 아래로 내려가자 반응은 멈췄습니다. 그 결과 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영역에서는 질량 기준으로 약 75%의 수소와 25%의 헬륨이라는 조성이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원시적 조성은 금속 함량이 매우 낮은 오래된 별들의 스펙트럼과 은하 사이 가스 구름에서 관측됩니다. 측정 값은 빅뱅 핵합성 이론의 예측과 몇 퍼센트 이내의 정밀도로 일치합니다. 이 일치는 초기 우주의 열사 예리시를 강하게 뒷받침하며 우주 배경 복사로 구축한 시간표와도 서로 맞물립니다.
헬륨을 넘는 무거운 원소는 이후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온도와 밀도, 그리고 별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중심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수소가 고갈되면 중심은 수축해 가열되고 헬륨이 점화됩니다. 이때 세 개의 헬륨 핵이 빠르게 이어져 결합하는 삼중 알파 과정으로 탄소와 산소가 생성됩니다. 더 무거운 별에서는 융합이 더 멀리 진행됩니다. 헬륨 연소가 끝나면 중심이 다시 수축하며 탄소가 점화되고, 탄소는 넌과 마그네슘으로, 넌은 산소로, 산소는 규소로, 규소는 철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적은 에너지를 내며 지속 시간도 더 짧습니다. 예컨대 수소 연소는 수백만 년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규소 연소는 하루 남짓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중심부는 양파처럼 겹겹이 쌓인 구조가 되어 바깥에서 안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층을 이룹니다. 철은 에너지를 내는 융합의 끝을 뜻합니다. 철을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려면 오히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별의 핵에 철이 충분히 쌓이면 융합이 멈추고 중심은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얻지 못해 중력에 의해 붕괴합니다. 단 몇 초 사이에 중심은 지구 크기에서 지름 약 20km의 구체로 압축되고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자가 되며 중성자별이 형성됩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빛으로 낼 에너지에 맞먹는 중력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고 대부분은 중성미자로 빠져나갑니다. 아직 안쪽으로 떨어지던 바깥층은 압축된 중성자에게 부딪혀 튕겨나가며 강력한 충격파를 만듭니다. 이 충격파가 별을 가르듯 퍼져나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물질은 수십억 도로 가열되어 빠른 핵 반응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 환경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급격한 중성자 포획 R 과정으로 합성됩니다. 풍부한 중성자가 붕괴하기 전에 핵에 연달아 흡수되며 무거운 원소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R 과정은 금, 백금, 우라늄을 포함해 철 이후 원소의 약 절반을 생산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더 느린 환경에서 일어나는 S 과정으로 질량이 더 작은 별의 말기에 진행됩니다. S 과정에서는 중성자 포획이 천천히 일어나 붕괴가 포획 사이사이에 일어날 수 있어 R 과정과는 다른 동위 원소 구성을 만듭니다. 초신성 잔해에 대한 관측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뒷받침합니다. 지구에서 약 1만 1천 광년 떨어진 카시오페이아 A 잔해의 스펙트럼에는 철과 규소, 황 등 무거운 원소의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원소의 분포는 폭발적 핵합성 이론과 잘 맞습니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은 팽창하는 잔해 속에서 먼지 알갱이가 형성되는 모습까지 포착해 초신성이 무거운 원소뿐 아니라 행성의 재료가 되는 먼지까지 만들어 nem을 보여줍니다. 초신성에서 뿜어져 나온 먼지는 성간가스와 뒤섞여 금속 성분을 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풍부해진 가스는 식어 다시 붕괴하고 새로운 별을 만듭니다. 이렇게 태어난 2세대 별은 미량이지만 무거운 원소를 포함합니다. 비율은 별 전체 질량의 2%에도 못 미치지만 불투명도와 냉각, 행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성은 젊은 별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의 원시 원반에서 만들어집니다. 원반 속 먼지 알갱이는 서로 부딪혀 달라붙으며 점차 커집니다. 밀리미터 크기는 센티미터로, 자갈은 바위로, 바위는 수킬로미터 크기에
미행성체로 성장합니다. 중력과 충돌 접착이 이끄는 이 응집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행성의 조성은 원시 원반의 조성을 반영합니다. 별에 가까운 뜨거운 영역에서는 금속과 규산염 같은 고융점 물질만 응축됩니다. 더 먼 서리선 너머의 차가운 영역에서는 물얼음이 응축되어 더 큰 몸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은 서리선 바깥에서 얼음이 풍부한 핵이 먼저 자란 뒤 원반이 흩어지기 전에 수소와 헬륨의 거대한 외피를 끌어모아 형성되었습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전 태양에서 1천만 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내부 태양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역은 온도가 높아 휘발성 물질이 응축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지구는 철과 니켈, 규산염, 그리고 미량의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지구는 남은 미행 성체의 충돌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물과 유기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달은 원시 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충돌한 뒤 튀어나간 잔해가 모여 형성되었다는 가설이 유력하며 지구와 달암석의 동위원소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고체 물질과 지구를 이루는 원소는 태양 이전 세대의 별에서 합성되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별의 내부를 그쳤습니다. 지구 핵의 철은 초신성에서 생명체의 탄소는 적색거성의 헬륨 융합에서 물과 공기의 산소는 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와 지상의 생명은 별의 부산물이자 중력이 수백만 년에 걸쳐 모아놓은 잔해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별의 핵합성과 행성의 조성 사이의 연결은 은하 전역에 적용됩니다. 모든 항성계는 이전 세대 별이 남긴 물질로부터 태어납니다.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젊은 체계는 더 높은 금속 함량을 지니고 오래된 체계는 더 낮습니다. 이런 경향을 화학 진화라 부르며 은하수 곳곳의 별 스펙트럼에서 확인됩니다. 별이 많이 태어난 은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금속 함량이 높고 외곽 헤일로의 별들은 낮은 편입니다. 슬론 디지털 전천 측량과 가이아 임무 같은 분광 조사들은 수백만 개의 별 조성을 측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금속 함량, 나이, 운동의 구배를 드러내며 은하의 별 탄생 역사와 혼합 과정을 추적합니다. 금속 함량이 낮은 별들은 대체로 오래되었고 은하 헤일로에 많습니다. 금속 함량이 높은 별들은 주로 원반에 분포하며 여러 세대의 별을 거친 가스에서 형성된 젊은 별들입니다. 태양 금속 함량의 1000분의 1보다 낮은 은하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은 초기 은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조성은 성간 매질이 충분히 섞이기 전 최초 초신성이 남긴 산출물을 반영합니다. 어떤 별은 철에 비해 탄소나 산소가 유난히 많은 등 특이한 비율을 보여 특정 종류의 초신성이나 거대 별의 기여로 풍부해진 가스에서 태어났음을 암시합니다. 그중 하나인 HE 일로니심 0901은 지구에서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방사성 붕괴 시계를 이용해 132억 년가량의 나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별의 스펙트럼에는 R 과정으로만 만들어지는 우라늄과 토륨의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동위 원소들의 비율과 알려진 붕괴 속도를 결합하면 다른 방법과 독립적으로 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빅뱅 후 10억 년이 채 되지 않아 별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적색 편이 은하 관측과도 일치합니다. 오래된 별에서 관측되는 원소 비율은 초기 핵합성 모델에 제약을 줍니다. 최초의 초신성은 오늘날보다 더 에너지가 크고 다른 원소 비율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속이 전혀 없던 최초의 별들이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 별이었고 쌍불안정 초신성으로 폭발해 잔해를 남기지 않았다는 가설도 제시됩니다. 이런 폭발은 산소, 마그네슘, 규소를 대량으로 방출해 주변 가스를 빠르게 풍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먼 퀘이사에서 온 빛의 스펙트럼에서는 높은 적색 편이의 은하 사이 가스 구름이 만드는 흡수선이 발견됩니다. 이는 빅뱅 후 10억 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미 무거운 원소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매우 희귀하지만 금속의 이른 등장은 초신성 바람이나 작은 원시, 은하의 합병처럼 효율적인 혼합 과정이 일찍부터 작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은하가 진화하면서 화학 조성은 점차 수렴했습니다. 초신성과 항성풍이 몰고 온 가스의 흐름이 별 탄생 지역에서 금속을 성간 은하 간 매질로 운반했고 은하 간 병합은 서로의 가스 저장고를 먹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성간 매질의 금속 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오늘 관측되는 젊은 별들의 전형적인 값에 가까워졌습니다. 46억 년 전에 형성된 태양은 당시 은하의 화학 조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냅샷입니다. 금속 함량이 약 2%인 태양은 중간 나이대 별에 속합니다. 더 오래된 별은 금속 함량이 낮고 더 젊은 별은 약간 더 높습니다. 이는 별이 우주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분광학과 헬리오지진학으로 결정된 태양의 조성은 별과 행성을 연구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태양과 모든 별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태양 중심에서는 매초 약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됩니다. 이때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공식 EER-mc2에 따라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 에너지가 태양을 중력 붕괴로부터 지탱하고 빛과 열이 되어 우주로 방출되어 지구의 생명을 지탱합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 후 태양 중심의 수소가 고갈되면 중심은 수축하며 가열되고 헬륨이 점화됩니다. 바깥층은 팽창해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태양은 내부 행성들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헬륨 융합으로 탄소와 산소가 중심에 쌓이고 헬륨이 고갈되면 중심은 다시 수축하지만 탄소 융합을 점화할 만큼의 온도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바깥층은 행성상 성군으로 방출되고 중심은 식어가는 백색 와해성이 됩니다. 백색 와해성은 낮은 질량에서 중간 질량의 별이 남긴 잔해로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 축퇴합으로 중력을 버팁니다. 내부에서는 더 이상 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으며 어두워집니다. 은하수에는 대략 수십억 개의 백색 와해성이 있으며 개별로는 매우 희미해도 은하의 전체 질량과 구조에 기여합니다. 더 무거운 별의 잔해인 중성자별은 훨씬 더 치밀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지닌 중성자별은 지름이 고작 20km 남짓한 구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빛의 경로를 눈에 띄게 휘게 만들고 물질은 핵물질 밀도로 압축됩니다. 중성자별은 전자기 스펙트럼 전역에서 복사를 내며 강한 자기장과 빠른 자전을 가진 경우 등대처럼 규칙적으로 빔을 쏘는 펄서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개자리 성운의 초신성 잔해 속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개자리 펄사는 초당 30번 회전합니다. 이 천체는 1954년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초신성 폭발로부터 탄생했습니다. 펄사가 내뿜는 에너지, 전자기 복사와 상대론적 바람는 주변 선군을 밝히며 전파에서 X선에 이르는 여러 파장대에서 빛을 일으킵니다. 찬드라 X선 망원경 관측은 펄사 바람이 성운과 상호작용하며 제트와 고리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쌍성계를 이루어 다른 별 또는 또 다른 중성자별과 함께 공전합니다. 중성자별끼리 서로 공전하는 동안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시공간의 잔물결,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중력파는 계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궤도를 서서히 줄어들게 만들고 마침내 두 별은 합쳐집니다. 이때 방출되는 중력파 에너지는 같은 순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별들이 빛으로 내는 에너지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 병합에서 나온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것은 2017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 관측소가 지부 17권펠17로 명명된 신호를 포착했고 2초 뒤 페르미 우주망원경이 감마선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지구에서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 NGC 49993에서 그 근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수주 동안의 관측은 킬로노바 병합 과정에서 합성된 무거운 원소의 방사성 붕괴가 동력권이 되는 일시적 폭발의 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킬로노바의 분광 분석은 란탄엄족을 포함한 R 과정 원소의 존재를 확인하며 중성자별 병합이 무거운 원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에서 생성되는가라는 오랜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관측 결과가 보여 주듯 초신성과 중성자별 병합이 모두 기여하지만 이온보다 무거운 다수의 원소는 병합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중력파의 발견은 전통적인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던 사건들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전자기 관측을 보완하며 빛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질량, 스핀, 궤도 역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5년 이후 라이고와 비르고는 수십 건의 블랙홀 및 중성자별 병합을 검출해 이러한 극한 천체들의 개체수와 성질을 드러났습니다. 각 검출은 우주 전역에서 병합이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통계를 더합니다. 대략 한 입방, 기가파섹당 연간 1000회의 중성자별 병합률은 관측되는 R과정 원소의 풍부함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흔한 블랙홀 병합은 몇 태양 질량에서 수백 태양 질량에 이르는, 때로는 기존 항성 진화 모델로는 예상치 못했던 질량대를 가진 블랙홀 집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측은 항성 진화와 핵합성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만듭니다. 거대 별이 질량과 회전에 따라 초신성으로 생을 마치거나 직접 블랙홀로 붕괴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쌍성계가 흔하며 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진화 경로를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주의 화학적 진화가 단일한 경로가 아닌 여러 과정과 시간 척도가 얽힌 복합적인 흐름임을 드러냅니다. 별에서 합성된 원소가 행성과 생명에 편입되기까지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 속 산소는 먼 별에서 만들어졌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는 철은 초신성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인체를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별과 가스구름,
행성계를 순환해 왔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하 곳곳에 핵융합로가 남긴 역사와 생명의 연속성으로 이 연결을 이해하면 추상적인 우주의 거리가 구체적인 관계로 다가옵니다. 우주는 인간과 분리된 바깥이 아니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원소의 근원입니다. 별에서 일어나는 융합, 핵합성, 초신성은 우리와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의 기원입니다. 먼 은하를 관측하는 일은 곧 지구와 태양, 그리고 생명의 필수적인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관측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과 분석이 뒷받침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큰 맥락 속에 놓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찰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며 그 역사에 의해 형성된 존재입니다. 우리 몸속의 원소는 수십억 년 전 합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다가 중력에 이끌려 행성 속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물질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균질에서 구조로 나아가 마침내 생명과 의식을 낳았습니다. 시공간의 구조, 관측 가능한 우주 전역에서 공간과 시간은 따로 떨어진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직물처럼 엮여 있습니다. 시공간입니다. 이 직물은 질량과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휘어져 우리가 중력으로 느끼는 현상을 만듭니다. 천체는 주변 물질의 분포가 정하는 공률을 따라 움직이며 빛 또한 그 곡선을 따라가며 거대한 질량체 곁에서 휘고 팽창하는 공간 위로 늘어납니다. 시공간의 구조는 행성의 운동, 은하의 형성, 우주 팽창을 지배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며 중력을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가 만든 시공간의 공률 설명했습니다. 그의 장방 정식은 시공간의 기하와 물질의 분포를 연결해 중력장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합니다. 수성의 근일점 선행에서부터 일식대, 별빛의 굴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험과 관측이 이 예측을 확인해 왔습니다. 첫 실험적 확인은 1919년 아서 에딩턴이 개기 일식 동안 태양 근처의 별들을 관측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별의 겉보기 위치가 태양의 중력장에 의해 휘어진 빛에 맞춰 이동했고 측정된 편향은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후 더 정밀한 장비로 같은 효과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질량체에 의해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현상은 오늘날 천문학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이 거대한 은하단 근처를 지날 때 경로가 휘어 여러 상이나 호 모양으로 관측됩니다. 휘어짐의 정도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포함한 전체 질량에 좌우됩니다. 렌즈 이미지를 분석하면 은하단 내부의 질량 분포를 지도화할 수 있어 직접 관측이 어려운 암흑물질 헤일로를 드러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수백 개의 중력 렌즈를 촬영해 암흑물질 지도를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23억 광년 거리의 은하단 아벨 2.18은 중심부를 둘러싼 긴 호 형태의 렌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분석 결과 암흑물질이 보이는 은하들을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헤일로를 형성해 은하단 질량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력 렌즈는 매우 먼 대상의 밝기를 증폭해 본래는 관측할 수 없던 희미한 은하를 연구하게 해줍니다. 거대한 은하단을 자연 망원경처럼 활용하면 빅뱅 후 5억 년이 채 안 된 적색편이
10 이상 은하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렌즈로 확대된 은하는 더 밝고 넓게 보이므로 보다 정밀한 분광 관측이 가능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 거대 은하단 뒤편의 심우주를 관측합니다. 결과 이미지에는 수천 개의 배경 은하가 렌즈에 의해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분광 관측은 거리와 조성을 확인하며 초기 은하의 자료를 늘리고 구조 형성 모델을 정교화합니다. 자연적 확대와 최첨단 장비가 결합해 직접 관측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시공간 왜곡의 극단입니다. 거대 별의 붕괴나 작은 블랙홀의 병합으로 생기며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중력 우물을 이룹니다. 사건 지평선이라 부르는 경계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 너머에서는 모든 경로가 안쪽을 향하며 먼 곳에서 보면 시간은 멈춘 듯 보입니다.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협력단은 최초의 블랙홀 그림자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거대 은하 M87의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이미지에는 내부의 어두운 영역과 그 주위를 감싸는 밝은 고리가 보이며 고리는 낙하하는 가스가 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름 약 400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고리는 광자가 블랙홀 주위를 맴돌다 빠져나가거나 떨어지는 경계인 광자권의 예측 크기와 부합합니다. 이 관측은 블랙홀 외형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두운 중심은 블랙홀 자체라기보다 밝은 강차권반을 배경으로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고리 밝기의 비대칭은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로 관측자를 향해 다가오는 쪽의 가스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전역의 전파 만권경을 연결하는 초장기선 간섭계 기법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들어 이 해상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의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거리는 2만 7천 광년으로 더 가깝지만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로 M87의 65억 배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사건 지평선이 작고 주변 가스가 더 빠르게 변해 영상화가 더 어려웠지만 결과 이미지는 유사한 고리 구조를 보여주며 질량 규모가 달라도 블랙홀이 공통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블랙홀은 대개 강차권반을 동반합니다.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을 향해 나선형으로 떨어지며 서로 마찰해 수백만 도로 가열되고 X선 등 괴너지 복사를 냅니다. 덕분에 본래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찬드라와 XMM 뉴턴 같은 X선 관측은 복사 특성에 기반해 수천 개의 블랙홀 후보를 분류했습니다. 쌍성계에서는 블랙홀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옵니다. 흘러든 가스는 원반을 이루고 유입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X선 방출이 두드러집니다. 밀리초에서 수시간에 이르는 밝기, 변화는 사건 지평선 인근 강착 흐름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신성의 잔해로 태어난 항성 질량 블랙홀은 대체로 태양 질량의 5에서 50배 사이입니다. 사건 지평선은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중력 영향은 훨씬 멀리 미칩니다. 동반성이나 중성자별의 공전 운동은 스펙트럼의 도플러 이동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블랙홀의 질량과 궤도 요소를 지정합니다. 대부분의 큰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질량이 수백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릅니다. 형성 경로는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수십억 년에 걸친 가스 흡수와
블랙홀 병합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적색 편이 퀘이사의 관측은 빅뱅 후 10억 년이 차해되기 전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음을 보여 빠른 성장 또는 거대 가스 구름의 직접 붕괴 같은 시나리오를 시사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과 숙주 은하의 관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볼록부의 질량이나 중심부 별들의 속도 분산과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는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하며 블랙홀 활동의 피드백이 은하 전역의 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블랙홀이 빠르게 물질을 흡수할 때 방출하는 강력한 제트와 복사는 주변 가스를 가열해 냉각과 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하 핵 AGN은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며 밝게 빛나는 은하를 말합니다. 이들은 은하 전체 별빛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며 강차관반과 상대론적 제트에서 방출이 지배됩니다. 분광 특성과 관측 방향에 따라 분류되는데 세이퍼트 은하는 강한 방출선을 보이며 원반이 보이는 각도로 관측됩니다. 가장 밝은 AGN인 퀘이사는 제트가 관측자 쪽을 향한 면시 방향에서 본 세이퍼트 은하로 이해됩니다. 또 다른 AGN 유형인 전파 은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파로 냅니다. 이는 제트 속 상대론적 전자들이 내는 싱크로트론 복사 때문입니다. 제트는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길이로 뻗어 은하를 훨씬 넘어 거대한 전파엽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7억 6천만 광년 떨어진 100조짜리 A는 약 25억 태양 질량 규모의 블랙홀이 구동하는 제트를 45만 광년 넘게 내뻗는 대표 사례입니다. 블랙홀 제트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에너지와 운동량을 은하 간 공간으로 운반합니다. 제트 생성 메커니즘은 사건 지평선 근처에 회전하는 시공간과 자기장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강차관반에 고정된 자기장은 비틀리고 나선형 구조가 형성되어 회전축 방향으로 물질을 채널링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제트는 매우 먼 거리까지 잘 모아진 형태를 유지하며 크기가 크게 달라도 일관된 구조를 보입니다. 다중 파장 관측은 제트의 구조와 진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파 관측은 대규모 엽과 필라멘트를, 광학과 X선 관측은 제트가 주변 물질과 충돌해 충격을 일으키는 영역의 방출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합쳐지면 블랙홀에서 은하 간 매질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흐름, 가스의 밀도와 온도, 화학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는 블랙홀을 탐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블랙홀이 서로 합쳐질 때 이들은 빛의 속도로 시공간을 지나가는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중력파는 지나가며 공간을 미세하게 느리고 줄여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양성자 지름보다도 작은 크기로 변화시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 검출기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서로 직교하는 파를 레이저 간섭계로 비교해 이 극미한 왜곡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2016년 2월에 발표된 최초의 중력파 검출은 각각 태양 질량 약 30배인 두 블랙홀의 병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이 신호는 1초도 차해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관측되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쌍성 블랙홀의 존재를 확증했고 태양 질량 수십 배 규모의 블랙홀이 우주에서 비교적 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건의 블랙홀 병합이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 질량은
몇 태양 질량에서 100태양 질량을 넘는 경우까지 다양하며 서로 다른 계열의 집단을 드러냅니다. 어떤 병합 잔해는 항성 진화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질량대를 보여주어 여러 세대의 병합을 거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검출 빈도로 볼 때 블랙홀 병합은 한 입방 기가파섹당 매년 수백 호의 수준으로 일어나며 우주 전체 블랙홀 개체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파로 관측되는 중성자별 병합은 또 다른 보완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성자별은 표면과 내부층이 존재하는 유한한 크기의 천체이기 때문에 파형에는 밀도 구조와 조성이 남긴 흔적이 반영됩니다. 병합 과정에서 조성력으로 별이 변형되며 그 자국이 중력파 신호에 각인됩니다. 이 특징을 분석하면 핵물질의 상태방 정식을 제약할 수 있어 극한 밀도에서 물질이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중성자별의 병합은 중력파뿐 아니라 감마선 폭발과 킬로노바도 동반합니다. 킬로노바는 병합에서 합성된 무거운 원소의 방사성 붕괴가 동력원이 되는 광학 적외선 파장의 일시적 발광입니다. 중력파, 전자기파, 중성미자를 모두에서 포착된 첫 중성자별 병합인 GW170827의 검출은 다중전령 천문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 관측소가 협력해 병합의 동역학, 원소 생성, 주변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다중전령 관측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남극의 아이스큐브와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 같은 중성미자 검출기는 천체에서 오는 괴너지 중성미자를 관측합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고 물질과 약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광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밀집 환경에서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 블랙홀 병합, 활동은하핵 등은 모두 중성미자를 방출하며 이 입자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대마젤란은해서 16만 8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초신성 SN 정북액 87A에서는 중성미자가 실제로 검출되어 핵분고의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중성미자는 붕괴 직후 바로 중심부에서 빠져나와 빛보다 몇 시간 먼저 도착했고 빛은 바깥층을 통과하며 지연되었습니다. 13초 동안 검출된 19개의 중성미자는 핵붕괴와 중성자별 형성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이루는 괴너지 입자,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된 입자, 도, 천체 물리 과정을 알려주는 또 다른 전령입니다. 초신성 잔해, 펄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활동은하핵에서 기원한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10by20 전자볼트를 넘는 초에너지 우주선의 기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인류가 만든 가속기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경로는 자기장에 의해 굴절되지만 분포를 보면 우리 은하 바깥의 근원도 시사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피에르 오제 관측소는 상층 대기에 괴너지 우주선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광범위한 공기, 샤워를 통해 초괴너지 우주선을 탐지합니다. 샤워의 규모와 방향을 측정해 원입자의 에너지와 입사 방향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는 하늘 전역에 걸친 분포를 보이지만 가까운 활동은하 방향에서 약간의 과잉을 시사합니다. 우주선 가속을 이해하려면 전체 충격파에서의 자기장 증폭과 입자 상호작용 모델이 필요합니다. 초신성 잔해가 성간가스를 밀어붙이며 만드는 충격파에서는 확산 충격 가속이 작동합니다. 입자는
충격 전후를 오가며 매번 에너지를 조금씩 얻고 그 결과 지수법칙 형태의 에너지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분포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우주선 스펙트럼과 잘 부합합니다. 입자, 자기장, 복사의 상호작용은 모든 규모에서 우주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별과 은하에서 전하 입자의 운동으로 생성된 자기장은 가스의 운동, 별의 탄생, 제트의 모아진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장은 성간 은하간 매질에 두루 퍼져 있으며 전파 편광 관측과 배경원의 파라데이 회전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우리 은하의 자기장은 수 마이크로마우스 수준으로 추정되며 나선파를 따라 흐르다가 헤일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기원은 별 내부의 대류와 차등 회전, 난류가 함께 만든 다이너모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이 자기장은 정지해 있지 않고 초신성 폭발과 가스 구름의 운동 등으로 시간이 지나며 진화합니다. 전파 망원경 관측은 대규모로는 정돈된 성분을, 소규모로는 얽히고 뒤틀린 난류 성분을 함께 보여줍니다. 더 큰 규모에서는 은하단의 뜨거운 성간 매질에도 비슷한 세기의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전파로 관측되는 희미한 싱크로트론 방출은 병합과 난류가 자기장을 증폭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파섹에 걸친 상관 길이를 가진 복잡한 자기장을 만들고 우주선을 가두며 가스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의해 형태가 정해지는 동적인 시공간입니다. 은하는 이 시공간을 지나며 주변 곡률이 정하는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빛은 거대한 질량체 곁에서 휘고 중력 포텐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예측한 이러한 효과는 관측으로 확인되어 오늘날 천문 모델에 일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우주 자체의 팽창 역시 시공간의 성질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된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서술됩니다. 큰 규모에서 공간은 고르게 팽창하며 은하들은 공간을 가르며 움직이기보다 팽창에 실려 서로 멀어집니다. 이 팽창은 먼 은하의 적색편이 먼 초신성의 겉보기 희미함,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신장으로 관측됩니다. 팽창률을 나타내는 허블 상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과 이하형 초신성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는 메가파섹당 초당 약 70km 수준을 가리킵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바리온 음향 진동으로 얻은 독립적 측정은 이보다 약간 낮은 값을 제시합니다. 이 차이는 허블 장력으로 불리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 시점의 우주를 보여줍니다. 플랑크 위성이 정밀하게 측정한 온도 요철은 우주의 성분, 기하, 팽창, 역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분석으로 우리는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밀도와 공간의 공류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거대 구조에 새겨진 또 하나의 표준자로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초기 우주의 플라즘에서 전해진 음파는 물질의 군집에 특유의 스케일을 남겼고 은하 분포에서 이 스케일을 측정하면 적색 편의에 따른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주가 공간적으로 평평하며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주성분임을 지지합니다.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에너지는 여전히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 성질은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허용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 우주 상수와
잃지 않은 균일한 에너지 밀도로 설명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장이나 중력 법칙의 수정 등 대안 모델도 제안되었지만 아직은 탐구 단계입니다. 우주 상수가 맞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이어갈 것입니다. 먼 은하들은 관측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수조 년의 시간이 흐르면 가스가 고갈되어 별의 탄생이 멈춥니다. 별들은 차례로 연료를 소진해 사라지고 우주는 점점 차갑고 어두우면 성긴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고립된 블랙홀과 중성자별, 죽은 별의 잔해들이 거의 빈 공간을 떠도는 풍경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먼 미래는 인간의 시간 감각을 훨씬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주는 여전히 활기차고 별과 은하가 태어나고 진화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과 그것이 펼쳐지는 시공간을 이해하는 일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추상적인 수학을 관측 가능한 우주와 연결해 줍니다. 우주는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내용물에 의해 형태가 바뀌고 법칙에 따라 변해가는 진화하는 구조입니다. 관측의 끝자락에서는 우주가 고요한 경계로 옅어집니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아직 정보가 도달하지 못한 지평선입니다. 빛의 속도는 유한하고 우주의 나이도 유한합니다. 이 두 사실이 관측의 끝, 우주 지평선을 정의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약 465억 광년 너머에는 은하들이 존재하지만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아직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평선은 시간이 흐르며 넓어집니다. 우주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먼 곳에서 온 빛이 도착해 이전에는 닿지 못했던 영역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로 인한 가속 팽창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먼 은하는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전달을 앞질러 우리와의 사이에서 빛이 더 멀어지도록 실려나갑니다. 그런 은하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커지지만 결코 전체 우주를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우주 지평선 근처의 관측은 은하 형성의 가장 이른 시기를 탐색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되는 적색편이 10을 넘는 은하들은 빅뱅 후 5억 년이 차에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팽창으로 적외선으로 늘어난 그 빛은 작은 크기지만 높은 별 형성률을 지닌 조밀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비록 현대의 은하보다 작지만 이 은하들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들어서 있으며 이후 더 큰 체계의 씨앗이 됩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민감도는 이전 장비로는 볼 수 없던 대상을 포착하게 해줍니다. 지름 6.5m의 거울은 희미한 광원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분광기는 그 빛을 쪼개 조성, 온도, 적색 편의를 파악합니다. 데이터는 우주 새벽 직후 은하가 빠르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해 조립 속도를 더 느리게 보던 일부 모델에 도전합니다. 자디스 GS 세티산영로 명명된 한 은하는 적색 편이 13.2로 확인되어 빅뱅 후 3억 2천만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스펙트럼에는 수소와 산소의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 활발한 별 형성을 가리킵니다. 산소의 존재는 적어도 한 세대의 별이 이미 태어나고 살다 죽어 무거운 원소를 남겼음을 뜻합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과 혼합이 효율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비슷한 적색 편의에서 관측된 기라스 제름플3은 예상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르는 별의 양은 수천만 년에 걸친 높은 별 형성률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금속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의 별 형성 효율에 대한 기존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초기 은하가 생각보다 빨리 자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관측들은 구조 형성 모델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업데이트된 매개 변수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은 첫 은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암흑물질 밀도의 요철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스는 이러한 헤일로에서 빠르게 식어 중력으로 붕괴하고 빅뱅 후 1억 미억 년 사이에 별 형성을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기 은하는 작지만 밀도가 높고 질량 대비 별 형성률이 현대 은하보다 높았습니다. 우주 암흑기에서 제2온화 시대로의 전환은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첫 별이 태어나기 전 우주는 중성수소로 가득해 자외선에 불투명했습니다. 별이 형성되어 자외선을 내뿜다 주변 수소가 이온화되어 투명한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 거품들은 점차 커져 서로 맞물리며 우주 전체로 퍼졌고 빅뱅 후 약 10억 년이 지나 제2온화는 완성되어 우주는 자외선에도 투명해졌습니다. 퀘이사 스펙트럼은 이 전환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먼 퀘이사의 빛은 지나오는 길의 수소 구름에서 라이먼 알파 파장대를 흡수당합니다. 적색편이 6을 넘는 영역에서 이 흡수는 더 강하고 빈번해져 중성수소의 비율이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건피터슨, 트러프로 알려진 이 양상은 제2온화가 수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의 관측은 제2온화를 주도한 근원을 가리킵니다. 각각은 매우 희미하지만 수가 많은 초기 은하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자외선을 제공했습니다. 이 은하의 별 형성 지역에서 나온 광자는 주변의 은하간 매질 속 수소를 이온화했고 그 누적 효과가 우주를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제2온화는 은하가 모여있는 고밀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공허로 확장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거품이 늘어나는 거품액처럼 들쭉날쭉한 구조를 보여주며 관측 역시 위치에 따라 이온화 상태가 다름을 지지합니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폭발인 감마선 폭발도 초기 우주를 탐사하는 도구입니다. 거대 별의 붕괴나 중성자별 병합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은 몇 초 만에 태양 평생의 방출량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다중파장에서 관측되는 장황은 우주론적 거리에서도 보일 만큼 밝아 별 형성과 은하 진화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2009년에 검출된 GRB 090423은 적색편이 8002에서 발생해 빅뱅 후 6억 3천만 년 시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적외선에서 관측된 장황은 이 시기에도 거대 별과 활발한 별 형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은하간 매질의 중성 수소를 드러내며 제2온화가 막바지로 가던 당시의 이온화 상태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보다 낮은 적색 편의의 다른 감마선 폭발들은 우주 시간 전체에 걸친 별 형성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발생 빈도는 적색 편의 D 북은 우주 전체 별 형성이 최대였던 약 30억 년 시기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가스 고갈과 피드백의 영향으로 감소합니다. 허블의 캔들스 같은 은하 조사도 이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적색편이 0에서 8에 이르는 은하에서 별 형성률을 측정한 결과 우주 평균의 별 형성은 적색편이 2에서 최고조에 달한 뒤 현재까지 약 10배 줄었습니다. 이는 가스의 고갈과 새로운 가스가 식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피드백이 강화되었음을 반영합니다. 별 형성의 감소는 미래에 대한 함의를 남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 태어나는 별은 줄고 기존의 별들은 차례로 노화해 사라집니다. 수조년 뒤에는 대부분의 별이 연료를 소진하고 우주는 더 어둡고 조용한 곳이 됩니다. 남는 것은 백색과해성, 중성자별, 블랙홀 같은 잔해들이고 이들은 팽창하는 공간 속을 섬긴 분포로 떠돌 것입니다. 그 먼 미래에도 상호작용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합쳐지지 않은 은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고 블랙홀은 줄어든 속도로 남아 물질을 계속 끌어모읍니다. 중성자별은 식어 보이지 않게 되고 백색화해성 또한 식어 탄소와 산소의 결정체로 굳어 빛을 잃습니다. 이 잔해들은 은하 안에서 여전히 중력으로 묶여 공전하지만 팽창 탓에 주변 은하와의 만남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이미 합쳐져 하나의 타원 은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 40억 년 뒤 시작될 이 병합은 수억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두 은하의 별들은 섞이고 중력 상호작용으로 궤도가 뒤섞입니다. 가스 구름은 충돌해 마지막 별 탄생의 불꽃을 남기고 곧 연료가 고갈됩니다. 밀코메다라고도 불리는 이 합성 은하는 각 은하보다 크고 무거워이겠지만 젊은 별의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국부 은하군에 속한 다른 은하들도 결국 합쳐집니다. 세 번째로 큰 삼각형자리 은하는 안드로메다와 병합하거나 중력 상호작용으로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성력에 취약한 외소 은하들은 흡수되어 그 별들이 더 큰 체계의 별들 사이로 흩어질 것입니다. 국부 은하군을 넘어선 곳에서는 우주 팽창 때문에 은하들이 멀어집니다. 현재 지구에서 약 5,300만 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단인 천여자리 은하단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 공간의 팽창이 그곳을 우주 지평선 너머로 실어 나를 것입니다. 그 빛은 적색 편의로 파장이 늘어나 먼 저구에선 나중에는 전파 영역으로 밀려나며 마침내는 관측이 불가능할 만큼 희미해집니다. 아주 먼 미래의 관측자들은 중력으로 묶여 남아있는 소수의 은하들만 서로 묶인 집단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립은 암흑에너지에 의해 진행되며 먼 미래의 관측자들이 더 넓은 우주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됨을 뜻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더 쉽고 더 흐려져 결국 관측되지 않을 것이고 먼 은하들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국부 은하군과 가까운 몇몇 집단만을 포함하는 크기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먼 표식을 잃게 되면 미래의 문명은 빅뱅이나 공간의 팽창,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우주론에 깊은 의미를 던집니다. 아직 젊고 구조가 풍부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수행하는 관측은 미래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은하의 적색편이 거대 구조의 흔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관측은 더욱 소중합니다. 사라져갈 우주의 한 장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칠레에 건설 중인 초거대 망원경 ELT라는 지름 39m의 거울을 갖추어 극히 희미한 천체를 포착하고 먼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대륙을 잇는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인 제곱킬로미터 배열 SKA,
은 우주시간 전반에 걸친 수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우주 새벽기부터 현재까지 가스의 진화를 추적할 것입니다. 우주 기반 관측 장비도 파장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발사 예정인 로만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하늘의 넓은 영역을 조사해 수십억 개의 은하를 탐지하고 광도색 정보를 통해 광학적 적색 편의를 추정합니다. 이 임무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해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의 중력파 관측소들은 더 먼 적색 편의에서의 블랙홀과 중성자별 병합을 포착해 우주 역사 전반에 걸친 콤팩트 천체의 개체군을 탐사할 것입니다. 2030년대에 계획된 우주 간섭계 리사는 지상 관측소가 들을 수 없는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의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은하가 합쳐질 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은하의 진화와 블랙홀의 성장을 수십억 년 규모에서 밝혀줄 것입니다. 현재와 향후의 중성미자 망원경도 천체에서 오는 괴너지 중성미자를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검출 네트워크가 넓어질수록 감도와 위치 분해능이 향상되어 개별 근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와 중력파 관측과 결합하면 중성미자는 우주 곳곳의 에너지 과정을 보다 완전하게 그려주는 퍼즐 조각이 됩니다. 우주의 끝을 관측하려는 노력은 단지 기술적 도전만이 아니라 철학적 탐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최종 운명을 이해하려 합니다. 각각의 관측은 서로 다른 현상을 보편적인 물리 법칙으로 엮어주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러운 측정과 분석으로 이해 가능한 대상입니다. 우주 지평선은 관측의 한계이지만 이해의 한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평선 근처의 대상을 연구해 그 너머의 조건을 수정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은 우리가 보는 범위를 훨씬 넘어 우주가 이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측 가능한 모든 규모에서 물리 법칙이 일관되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어디에나 적용됨을 암시합니다. 관측은 유한하지만 우주는 어쩌면 무한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독특함과 반복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공간이 끝없이 이어지고 큰 규모에서 물질이 균일하게 퍼져 있다면 가능한 모든 물질의 배열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태양계,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상상할 수 없이 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시작 조건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역사를 겪으며 독립적으로 진화하는 복제들이 관측은 불가능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수학적으로는 가능성을 갖지만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단 하나의 표본뿐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결정적이라기보다 통계적입니다. 우주는 유한해서 구면의 표면처럼 스스로를 감쌀 수도 있고 혹은 평평하고 경계 없는 무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관측은 평평함을 지지하지만 약간의 공유를 허용할 정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는 놀라울 만큼 일관되어 보입니다. 수십억 광년과 수십억 년에 걸쳐 검증된 물리 법칙이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지배합니다. 우주 지평선 근처에서 은하를 만든 과정이 오늘날 은하수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초기 우주를 빚어낸 힘은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며
팽창을 이끌고 물질을 모으며 구조를 진화시킵니다. 이 일관성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임의적이지 않고 발견되고 이해될 수 있는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주론이 과학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측과 이성으로 우주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각 측정은 우리의 이해를 정교하게 만들고 각 발견은 새로운 복잡성을 드러내지만 그 밑바탕에 질서는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우주의 끝으로 향하는 여정은 곧 시간 속을 거슬러 가는 여정입니다. 먼 은하를 본다는 것은 수십억 년을 건너온 과거의 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파장과 밝기에 물질의 조성, 운동, 온도, 구조를 담아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해독해 역사를 복원하고 우주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나아온 발자취를 그립니다. 가장 이른 빛인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의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 뒤를 잇는 첫 별과 은하의 빛은 수억 년대의 우주를 비추고 중간 시대의 은하 조사와 퀘이사 스펙트럼은 별 형성의 정점, 큰 은하의 조립, 초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보는 현재는 속도를 늦추었지만 여전히 진화하는 성숙한 우주의 한 장면입니다. 이 흐름에는 목적이나 설계가 아닌 과정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던 물질은 중력에 이끌려 뭉쳤고, 구름은 붕괴해 별이 탄생했으며 핵반응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구조가 서로 합쳐 은하가 되었고, 블랙홀은 성장했으며 별들은 금속을 성간 물질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 원소들이 화학과 생물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기원을 되돌아보는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의 연결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이루는 원자들은 별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태양의 핵융합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생명을 가능케 한 환경, 오래 사는 별을 도는 안정된 행성은 수십억 년에 걸친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우주의 진화가 낳은 산물이며 보편적 물리 원리가 한 지역에서 드러난 표현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우주론의 먼 거리가 구체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우주는 인간과 분리된 바깥이 아니라 존재의 토대입니다. 은하를 지배하는 법칙이 화학을 지배하고 별을 만든 힘이 행성계를 빚습니다. 무거운 원소를 만든 과정이 생명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관측과 분석으로 다져진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넓은 맥락 속에 둡니다. 우리는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물질로 이루어지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며 그 역사 속에서 빚어진 참여자입니다. 우리 몸의 원소는 수십억 년 전에 합성되어 우주로 흩어졌고 중력에 모여 행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질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균질에서 구조로 나아가 마침내 생명과 의식에 이르렀습니다. 관측의 끝은 경계이면서 동시에 문턱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에 한계를 표시하면서 다음 발견을 향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세대마다 천문학자들은 이 경계를 조금씩 밀어 새로운 현상을 드러내고 이해를 다듬습니다. 우주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시간의 본성, 다른 우주의 가능성 같은 수수께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완성 속에도 진전이 있습니다. 과학은 답만큼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의 발견은 새로운 물음을 낳고
한 번의 관측은 다른 실험을 부릅니다. 우주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여줍니다. 호기심과 기술이 이끄는 탐험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 오늘의 관측을 내일의 질문으로 연결합니다. 망원경이 향상되고 기법이 발전하면 관측의 경계는 다시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 겨우 보이는 은하가 개별 별의 집합으로 분해되고 너무 희미해 해독하지 못하던 스펙트럼에서 화학 조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중력파 검출은 늘어나 우주시간 전체에 걸친 콤팩트 천체의 지도를 그릴 것입니다. 중성미자 관측소는 새로운 근원을 밝히며 빛으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과정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진전이 수수께끼를 없어지는 못하겠지만 수수께끼의 결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해는 깊어지고 그만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일관된 법칙 아래에서도 우주는 광대하고 복잡해 끝없는 탐험의 기회를 줍니다. 한 가지 답은 또 다른 질문으로, 한 번의 관측은 또 다른 현상으로, 한 번의 발견은 또 다른 경계로 이어집니다. 고요한 광막함 속에서 우주는 천천히 진화합니다.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별은 연료를 태우며, 블랙홀은 물질을 삼킵니다. 빛은 빈 공간을 건너 정보를 실어오고, 관측자는 그 신호를 기다립니다. 시간은 인간의 삶과는 다른 척도로 흘러 수십억 년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광대함 속에서도 우리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기기가 희미한 신호를 잡아내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며 연구자들이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무심한 우주이지만 닿을 수 없지는 않습니다. 빛과 중력, 입자들이 증거가 되어 측정되고 분석되고 이해됩니다. 이 접근 가능성과 인간의 호기심이 우주 지도를 그리고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여정을 계속 이끌어줍니다. 우주의 끝으로 가는 길은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관측이 쌓이고 모형이 다듬어지고 예측이 시험됩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각각이 이전의 성과 위에 새로운 조각을 안습니다. 경계는 지식이 커지며 물러나고 우주가 커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기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깊어짐 속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탐험을 통해 우주는 낯설음이 줄고 친숙함이 늘어납니다. 한때 신비로운 점으로만 보이던 먼 은하는 시간이 흐르며 중력으로 묶인 별의 집단으로 이해됩니다. 한때 설명되지 않던 소음처럼 보이던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빅뱅의 장황으로서 초기 우주의 정보를 전하는 빛으로 읽힙니다. 신비에서 이해로의 이 변화가 바로 과학의 본질입니다. 경위를 줄이기보다는 더 깊게 합니다. 막연한 상상 대신 구체적인 지식으로 경외를 새롭게 합니다. 이해된 우주 역시 상상 속 우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놀랍습니다. 규모와 복잡함, 질서가 관측에 근거한 경위로 다가옵니다. 우주의 끝, 우주 지평선이든 지금 기술의 한계이든 은 인간 능력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멀리 이해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암시합니다. 우주는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뻗어 있지만 우리의 닿음 또한 함께 늘어나며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영역을 탐사하게 만듭니다. 우주가 나이를 더하고 관측이 이어지는 동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발견마다 열리고 오래된 장은 더 나은 데이터로 다시 쓰입니다. 이 서사는 길고도 진행 중이며 수십억 년에 걸쳐 쓰인 기록을 하늘을 찬찬히 바라보는 이들이 읽어 내려갑니다. 결국 우주의 끝을 향한 여정은 바깥으로 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까지 함께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 에너지, 구조, 그리고 생명. 우주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공부하는 일이며 첫 별과 모든 것의 근원인 원시 플라즈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측은 계속됩니다. 인내와 끈기로 호기심에 이끌고 기술에 힘입어 오래되고 광대한 우주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주에 깊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천천히 비밀을 내어줍니다. 경계는 멀리 늘 물러나 있지만 길은 분명합니다. 광년과 평생의 시간으로 주어지는 길, 경의와 알매 욕구가 이어가는 길입니다. 고요 속에서도 우주는 계속 움직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운 꿈 꾸세요. 고운